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역사적, 지정학적, 문화적 배경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작은 거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리상 큰 대륙과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은 작지만 그 영향력과 저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14억 인구의 중국이 5천만 한국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단지 군사력도 경제력 때문도 아닙니다. 역사, 문화, 지정학, 이념, 기술까지 다양한 이유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중국 제국의 군대가 한반도의 작은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패하고 작은 나라가 승리한 이력은 중국의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국을 좌절시킨 저항의 역사.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었지만 끝내 자주성을 지켜온 민족입니다. 중국의 제국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를 거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에 수십만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 작전에 걸려 살수대첩에서 대패합니다. 30만 명이 전사하고 수군은 겨우 수천 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수나라의 몰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중국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직접 친정했지만 고구려의 결사항전 앞에 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의 대군은 결국 철군했고 고구려는 또 한 번 제국을 막아낸 전설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지만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격퇴하고 삼국통일을 이루며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았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란의 침공 때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고려를 지켜냅니다. 몽골이 침공해왔을 때도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며 장기전에 돌입해 42년을 버텨냈습니다. 결국 협상을 이끌어내고 왕조를 유지한 것도 놀라운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복하긴 했지만 이후 북벌론을 펼치며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은 조선을 무릎 꿇렸지만 정신과 문화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제국의 침략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하고 자주성을 지켜낸 민족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저항의 기억은 중국의 깊은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문화와 문자, 정신의 독립성. 중국은 오랫동안 중화 사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 국가는 오랑캐라는 의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긴 했지만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글의 창제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고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일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운 글자 28자를 만들었으니 모두가 쉽게 익혀 일상에 편하게 쓰도록 하려 한다. 세종의 이 어진 뜻처럼 한글은 중국과 다른 우리만의 말과 생각을 표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문화적 독립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속국 조선이 자기 글자를 만들어 쓴다는 것은 은근히 중화권 질서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말했습니다. 소국이 주제넘게 글자를 만든다는 식의 비판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조선은 굴하지 않고 한글을 점차 확산시켰고 마침내 20세기에 이르러 한글은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며 국민적 문자가 되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독립한 문자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중국과 다름을 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도 중국어와 전혀 다릅니다. 한국어는 알타이계 교차어로 중국어와는 문법, 어순, 발음 체계 모두 다릅니다. 수천 년 동안 한자어를 받아들였지만 언어의 뼈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인은 중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우듯 하고 중국인도 한국어를 생소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언어의 독자성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중국의 문화 동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말이 다르면 생각도 다르다는 말처럼 한국인은 중국과 사고방식 또한 명확히 달랐고 자신만의 세계를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독립성은 중국이 동아시아 주변국을 영향권에 두려할 때 중대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문자 체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자국어를 표기하는데 복잡한 한자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누구나 읽고 쓰기 쉬운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하는 문자입니다. 문화적 독립의 상징이자 중국 중심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킨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은 유교를 중국보다 더 철저하게 받아들여 체계화했습니다. 중국이 유교의 원조지만 조선은 경국대전과 예법, 성리학 체계 등을 통해 유교를 실생활에 더 정교하게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조선은 중국보다 더 유교적이라 불릴 정도였죠. 그러나 동시에 조선의 실학자들은 현실을 중시하며 중국 유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은 중국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으로 철학과 사회개혁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독자적인 전통을 고수해왔습니다. 한복, 한식, 한옥, 한국식 도자기, 예술, 예절, 음식 문화 등은 중국과 구분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문화적 자립과 독립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들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중국은 한국의 문화력이 자신들의 위상을 흔드는 요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위협은 무력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중국은 더욱 경계합니다. 중국의 목을 누르는 지정학,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맞닿고 서쪽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산둥반도와 마주합니다. 동쪽에는 일본 열도가 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 위치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침략을 불러온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는 중국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동북 진출을 막았고 조선은 명과 청시대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 지정학적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으로 한국은 중국 견제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큰 군사적 부담 중 하나입니다. 사드 THAAD 배치 논란은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드는 단순한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와 군사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국 영토 깊숙한 곳까지 미국과 한국의 감시망에 노출되었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부 랴오닝성과 지린성 그리고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군사 전략에서 핵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북한과도 접해 있고 한국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출구도 한국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동해와 남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부산, 제주, 인천, 광양 등 전략 항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들이 미국과의 연합으로 활용될 경우 중국의 해상 물류망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거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길 바라지만 현실은 점점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점점 더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고 동시에 무섭도록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전쟁에서 위협이 된 한국, 중국은 21세기 들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산업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함에도 첨단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한국의 독보적 영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신뢰받는 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기술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3년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국에 제한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군사, 인공지능, 통신 등 모든 전략 산업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중국에겐 위협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배터리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전기차,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CATL과 경쟁하며 시장 점유율을 다투고 있습니다. 기술력, 품질,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외에도 선박, 철강, 자동차, 화학,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산업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은 중국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합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웹툰, 게임 등 한국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중국 젊은 세대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한국 문화의 확산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은 그 대표적 예이며 이는 단순한 문화 갈등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까지 중국은 한국을 막을 수 없는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의 충돌.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회제 공화국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치 체제의 차이를 넘어 이념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중국은 자유, 인권, 표현의 가치를 통제하려 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유로운 언론과 정치 참여가 보장되며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광장의 촛불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고 세계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모습은 자국 국민들에게 위험한 전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의식이 확산되면 자국 체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이 외부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차단하고 검열하며 정보의 흐름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바로 옆 나라에서 자유를 실현하며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국민들에겐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질문은 곧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물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자유를 쟁취하며 동시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는 중국에겐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는 자유가 혼란을 부른다는 중국 당국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혼란이 아니라 진정한 발전의 원동력임을 말입니다. 이념적으로도 한국은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인 셈입니다. 미국과의 동맹, 중국의 불안. 한국은 냉전 이후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며 70년 이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미국의 주둔 병력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자신들의 전략적 공간을 압박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핵심 동맹으로 삼고 자유진영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쿼드, IPEF, 칩사동맹 등 경제와 기술,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한한령, 사드 보복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이기에 중국식 압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국민들의 결속은 더 단단해집니다. 중국이 바라는 것은 한국이 중립적이고 중국의 우호적이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첨단 기술과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있고 한국도 이에 부응하며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을 더욱 견제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중국 입장에선 전략적 완충지 역할을 북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 이뤄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 국경 바로 옆에 친미 성향의 통일한국이 들어서는 것을 중국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이는 곧 미군이 압록강 인근까지 진출할 수도 있다는 공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은 인구와 경제력, 군사력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GDP는 단숨에 세계 5위권에 진입하고 군사력도 핵을 보유한 북한 기술을 흡수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과의 힘의 균형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이 동북 공정 문제나 고구려 발해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중국의 역사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자주성의 상징입니다. 통일된 한국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이슈화할 경우 중국은 외교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완충지이자 지정학적 카드였지만 통일이 되면 그 카드도 사라집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북한 체제의 안정을 조용히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통일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 다수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으며 긴 시간에 걸쳐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한반도는 하나가 되고 그 순간 중국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전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국의 역사관, 이념, 전략, 문화의 균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 오랜 시간 제국에 맞서 싸워왔고 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으로도 문화로도 정신으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중국 문자를 넘어선 독자 문자이며 민주주의는 중국 체제에 대항하는 대안입니다. 기술력과 문화력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영역까지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항상 스스로 일어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존재는 중국의 내부 불안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는가 하는 자기 반성과 질문이 중국 내부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 있기에 한국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지 무기나 경제가 아니라 그 정신과 저항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정신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